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담당한 박태영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화재보험 기초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라 많은 분들이 화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보험을 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화재 보험에 대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말 그대로 불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를 또 다른 말로는 재물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즉 집이 되겠죠. 집이나 상가, 공장, 이러한 주로 건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을 저희는 재물보험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물보험이라 하면 단순히 건물이 불에 타서 그 불에 탄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게 재물보험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이 화재라는 부분의 손해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보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상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손해적인 부분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손해적인 부분을 보상하고요. 세 번째는 그 화재 이후에 남은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손해는 실제 불에 탄 손해뿐만 아니라 벼락에 맞은 사고나 그을음에 대한 손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대체 그을음이란 건 어떤 거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종종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아파트에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소방차가 출동할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대원이 아무리 백발백중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화재 진압을 하진 못하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 화재가 나게 되면 옆으로 또는 위로 이렇게 연기나 그을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피해까지도, 즉 화재로 인한 피해도 해주지만 그 화재로 발생된 요인까지도 같이 해주겠다는 게 직접적인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 손해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간접 손해는 소방 손해와 피난 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방 손해란 뭐냐면 소방 작업 중에 진화 과정으로 인한 피해를 말씀드립니다. 아까 소방서와 얘기를 잠깐 해줬죠. 백발백중에도 한 번에 못 맞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옆에 집의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위 아래 집의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이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소방관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도 그거는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화재 보험으로밖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집이 마찬가지로 화재로 인해서 물이 차거나 아니면 가구리들이 다 물에 젖었겠죠. 그래서 그런 소방 작업 중에 일어난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소방적인 피해 손해까지도 같이 보상하고 있는 게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피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피난지로 이동한 후에 5일 동안 안에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요. 피난 손해는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해 주겠다는 게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는 간접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잔존물 재고 비용입니다. 보통 화재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해체 비용이라든가 청소 비용, 상차 비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해체 비용은 결과적으로 잔존물을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이야기하고요. 청소 비용은 현장을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차 비용은 그 잔존물을 제거해서 차에 싣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잔존물 저희는 제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재 보험이라고 하면 단순히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 불에 탄 손해와 그리고 벼락이나 그을음에 대한 손해까지 직접적인 손해와 그 다음에 소방 손해와 피난 손해 그리고 잔존물에 대한 제거 비용까지 크게 이 세 가지를 해주고 있는 게 바로 화재 손해의 보상 범위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보험과 관련된 법률 규정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그 뉴스나 아니면 신문을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법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법 제170조와 171조에 의해서 실화로 타인의 물건이나 자신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업무 중 과실이나 중과실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이 형법에 의거해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벌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결국 제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형법 제170조에는 벌금 1,500만 원까지, 171조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 재산 탄 것도 억울한데 만약에 이 불로 인해서 옆집까지 옮겨 붙었다. 그러면 그 피해까지도 보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형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요. 1995년 12월 29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죠? 네, 내 재산도 못 지키는데 남의 것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제적인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 무서운 법이 바로 형법입니다. 두 번째,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형법과 연관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똑같이 실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중앙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일지라도 결국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3자에 대해서 신체나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실화법이라고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 5월 8일 날 시행을 해서요. 계속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진화를 해서 현재의 법률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서운 법률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은 화보법이라고 하는데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줄여서 화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2011년 1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법률이 시행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그 큰 화재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1969년도쯤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우리나라에 큰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텔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호텔이다 보니까 여지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나 봐요. 큰 호텔에서 한번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헬기까지 동원했습니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생중계로 전 국민들에게 이 화재 사고를 발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장면들 많이 잡혔겠죠. 화재가 이런 무서운 것들은 사람이 화재로 죽는 것보다는 연기로 인해 질식돼서 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텔입니다. 연기에서 질식될 수도 있고 연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나라에서 큰 윗분들이 이걸 보시고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법을 시행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화재로 인한 재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들은 반드시 화재보험을 들으세요라고 법률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저희는 뭐라 하냐면 특수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수건물에는 어떤 물건들이 포함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6층 이상 아파트라든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병원이라든가 뭐 영화관, 학교 이런 것들이 이 특수 건물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법에 의해서 이런 특수 건물은 화재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 제3자에 대한 신체 손해 배상 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화재 보험을 강제로 가입을 하게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난 가입 안 하고 싶은데요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내게 되냐면 벌금을 5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벌금 500만 원 내느니 화재보험은 장기적인 화재보험도 있지만 1년 소멸성짜리 화재보험이 있거든요. 그럼 웬만한 건물이면 1년짜리면 500만 원 정도만 내시면 충분히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벌금을 내느니 화재보험도 들고 보상도 받고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허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이런 특수 건물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현재 살고 계시는 그 대다수의 모든 아파트들이 그래서 화재 보험을 들고 있고요. 그 화재 보험은 저희가 매달 우리가 관리비 영수증 내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에 보면 나오고 있는 화재 보험이 내가 얼마가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아셔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나중에 또 더 스킬적인 부분에서 다뤄지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은 비례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비례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상자가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으면 그 가입금액 대비해서 비례해서 보상을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이란 건물을 드는데 좀 계산법은 틀리긴 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을 2억 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2억 원어치 딱 탔어요. 화재가. 그러면 내가 화재보험에 2억 원을 들었으니까 2억 원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2억 원이 아니라 간단하게 계산해서 10억에 20%만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20%인 4천만 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조금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겨울철이고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또 늦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화재보험을 들고 있더라도 혹시 주변에서 우리 아파트가 화재보험을 들어놨다 하더라도 누군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번 그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저는 이제 줄여서 다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라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그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타인에 대한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다중이용업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고시원 같은 경우에 한번 불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또 그 재물적인 부분들도 돈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인명적으로나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보상적인 부분들이 나라나 지자체를 통해서 경미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보법과 마찬가지로 이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라는 법을 정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화재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요. 제3자에 대한 신체, 재물배상 책임, 말 그대로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법과는 다르게 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은 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게 되냐면 실제 사업주가 들게 됩니다. 화보법에 의해서는 건물주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다중법에 의해서는 실제 사업하시는 사업주께서 요 다중법에 의해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물리냐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태료 물리다 보니까 그러면 나 과태료 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드는 게 낫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과태료를 통해서 강제로도 가입할 수 있게 이러한 법률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법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법이 있는데요. 형법 제170조, 171조에 의해서 실화로 또는 업무중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그 신체나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화재 벌금을 내게 돼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경과실일지라도, 즉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면 무조건 옆에 옮겨 붙었다, 무조건 배상해 줘야 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신체, 재물 배상에 대한 책임을 들어야 된다 했던 게 실화법이고요. 그리고 특수 건물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신체 손해배상 책임을 특약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들어라 했던 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들은 제3자에 대한 신체,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들어라 했던 게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요 네 가지 법이 화재와 관련된 법 규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건물이 있으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겠죠. 그럼 보통 건물이 건물주가 있으니까 화재보험은 건물주만 들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임차인도 재물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미가입하고 임차인도 미가입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운영 관리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는 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재보험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손해에 대한 피해를 건물주에게 배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로 건물주는 가입을 했는데 임차인이 미가입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경우는 보험사는 이 건물주가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대신 이 보험사가 갖고 있게 되는 것은 건물주가 임차인에 청구할 청구권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다시 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갔던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압류까지도 들어가게 되겠죠.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자, 세 번째 케이스로 건물주는 미가입했고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지급은 이제 건물주에게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임차인이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보험금 지급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건물주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임차인의 그 물어줘야 될 의무는 없게 되겠죠. 그러면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 건물주도 가입하고 임차인도 가입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당연히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구성권을 청구 못할 거고요. 그리고 보험사는 건물주한테 보험금만 지급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가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을 해왔다고 한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다 지금은 들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간혹 우리 건물은 튼튼한데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물에도 날 수 있지만 옆에서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더 심하게 옮겨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여쭤봅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가 무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찰이에요? 현찰 100억이에요? 아니면 금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집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다수 그 재산 1호가 바로 집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 보통 자차 보험료가 얼마 내는지 아세요? 보통 한 20만원 전후로 내시게 되십니다. 20만원 전후로 보험료를 내시는데요. 자차가 그러면 얼마냐? 내 자동차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동차 가격대가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 그러면 2천만원, 3천만원 월 투자하시는 게 저희가 1년에 20만원 내니까 월로 따지면 한 16,0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천만원, 3천만원 자동차 때문에 월 16,000원씩 매달 꼬박꼬박 저희는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집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물론 많이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한 달에 소멸되는 금액이 1,200원이거든요. 물론 집이 좋고 좋고
조금 그 가격대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건 틀려지긴 합니다만, 재산 목록 1호를 지키는데 1,200원만 되는데 2,000, 3,000원 자동차를 위해서 16,000원을 투자하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재산 목록 1호인 저희 집을 지키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